안녕하세요. 정형수의 마음임입니다. 네, 저는 마음터 심리상담센터 상담심리 전문가 정형수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저희가 시즌 3까지 오는 동안 그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서 자주 등장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나중에 좀 차근히 전달해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오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의 전반 그리고 인지행동 치료가 어떻게 어떤 실제로의 어떤 상담 사례를 통해서 또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떤 인지행동 치료의 뭐 오해나 진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충분하게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너무 조용하니까 좋은 점만 있는 것 같죠. 오늘 인지행동 치료 전문가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안정광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정광 선생님 소개는 본인이 해주세요. 네, 저는 그 임상심리 전문가이자 인지행동 치료 전문가로 지금 일하고 있고요. 저는 고려대학교 사회불안장애 상담센터에서 인지행동 치료를 현재 하고 있는 전문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와. 뭐 실제로 계속 인지행동 치료 분야에서 활동해 오셨고 또 지금도 뭐 여러 특강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귀하게 좀 모셨습니다. 네. 자, 오늘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 인지행동 치료를 설명을 드릴 거냐면 기본적으로 상담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서 중간중간 필요한 인지행동 치료의 뭐 역사라든가 아주 기본 개념, 기법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사례 논문을 살펴볼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논문은 인지행동 치료 학회에서 2001년에 발간된 우울증의 인지행동 치료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같이 한번 얘기를 해 나갈까 합니다. 그 인지행동 치료를 들어보신 우리 뭐 청취자분도 계시겠지만 낯설다. 뭐 하는 거냐라고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인지행동 치료, 우울증의 인지행동 치료라는 논문인데 그 전에 우울증이랑 우울감은 뭔 차이가 있죠, 여러분들? 둘 다 일단 우울하다는 점에선 공통점이 있는데 네. 또 감과 증에 또 차이가 있어서 감은 아무래도 감정이고 증은 좀 더 심각한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보는데 느낌상 그죠? 단어의 느낌상 그런 느낌이 들죠? 네. 그런가요? 그러면 우울증이면 뭔가 좀 장애라고 봐야 된다거나 아니면 정말 병리 정도가 심각도 면에서 그리고 우울감은 그냥 뭔가 그냥 약간 우울한 침체된 느낌 뭐 이런 정도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안쌤? 실제로는 그 우울증이나 그 뭐 우울하다라는 표현은 엄청나게 이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굉장히 자주 쓰는 그런 표현들이잖아요. 근데 흔히 혼용은 하긴 하는데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우울하다라는 거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이고요. 그러니까 뭐가 잘 안 되거나 뭐 실현을 당하거나 준비하던 시험이 잘 안 되거나 뭐 이럴 때는 네. 우울한 기분이 느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우울증이나 이제 좀 더 이제 정확히 해서 우울 장애라고 하는 수준까지 간다면 그 일상적인 우울한 기분을 좀 넘어서서 그 좀 삶의 손상 그리고 뭐 직업적, 학업적, 뭐 사회적, 그러니까 뭐 대인 관계도 잘 안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손상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좀 잘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면 이제 우울 장애라고 하죠. 그래서 우울한 기분이라고 하면 흔히 그냥 조금 기분 처졌다가 뭐 맛있는 오늘 먹었던 모카 번 같은 거 먹고 당 좀 차면 기분 되게 좋아지는 이런 거는 우울증이라고는 하지 않고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울 장애라고 한다면 대부분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하루 종일 우울한 것이 적어도 2주 이상 2주. 진행돼서 한 달 중에. 그렇게 계속 진행되는 것을 이제 주요 우울 장애라고 얘기를 하죠. 거의 주요 진단 기준이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울감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느낌, 감정, 그러니까 이제 정서적인 것으로만 뭔가 어둡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따 이제 사례에서도 나오겠지만 그냥 감이다 하는 게 아니라 우울증이다 싶으면 내 생활, 그러니까 심리 영역의 전반적 영역에 그냥 다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생각하고 사고하는 그런 정신 기능, 사고 기능, 그리고 행동도 달라질 수 있고, 실제로 이런 어떤 성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뭐 식욕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까지도 이 심각 정도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미치는, 전반적으로 미치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아까 추측한 대로 우울감보다는 조금 더 많이 심각한 그러니까 거라고 이해하면 되네요. 심각도도 그렇고 그 영향을 미치는 영역들이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네.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안쌤이 손상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일자면 아까 말한 어떤 업무를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뭐 일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뭐 학교 숙제를 해야 될 수도 있겠고, 네. 회사를 다녀야 될 수도 있겠고, 여기에도 그냥 힘들다. 그래서 조금 뭐 의욕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객관적으로 현격한 어떤 업무의 어떤 질이나 어떤 업무의 양의 차이가 생겨버린다든가 대인관계 면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 만나기 귀찮아, 싫어, 나 혼자 골방에 있고 싶어. 뭐 이럴 수 있겠고 이러한 일상의 여러 중요한 어떤 활동 영역, 기능 영역에서 우울증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차이가 많이 나버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2주는 제가 생각한 시간보단 조금 더 짧은 것 같아요. 저는 한 달 정도는 이게 지속이 돼야 되는 거라고 약간 추측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래도 2주가 그 정확한 기준이 되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세부 기준을 얘기하자면 또 이제 진단 기준이 이게 우울 장애의 뭐 진단 기준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얘기 드릴 수도 있지만 네. 그럼 너무 이제 이게 약간 너무 지금 장애 쪽을 파고 맞아. 들어가는 식이 될 것 같아서 복잡한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2주라는 기간 동안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우울을 경험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주요 우울 장애라고 하는 제일 심한 우울 장애인 경우는 제가 그러니까 2주 무슨 말이냐면 한 달 중에 2주만 그럼 우울하고 나머지 이유는 쾌청하냐 그게 아니라 그 2주는 최악. 암흑이라는 거야. 암흑이 그렇게 나머지 하는, 2주도 힘들고 어둡고 우울해. 근데 2주는 정말 최악. 완전 블랙 상태 속에 살아간다. 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네,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 좀 확 이해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고 인지행동 치료 그러면 뭔가요? 왜냐하면 또 어디서 보면 뭐 인지 치료라는 것도 있더라. 또 뭐 행동 치료라는 것도 있더라. 또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냐? 그냥 용어의 차이인 거냐?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우리 구름님이나 목화님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네, 인지는 사고,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했고요. 네, 행동은 그거에 기반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이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오. 핵심으로 쑥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그럼 인지라는 개념부터 사실 되게 낯설 수 있거든요. 네. 이 심리학 쪽에 뭐 관여 안 돼 보신 분들은 인지는 뭘 말하는 거야? 이제 뭐 영어로는 커그니션인데 그것부터 해볼까? 뭐가 인지죠? 네, 우리가 사물을 보고 이것이 뭐다라고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영어에서 심리학에서 퍼셉션이라고 하는 어떤 식의 감각기관을 거쳐서 나름 뭐라고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지각과 가까운 개념인데. 그런 지각을 기반으로 조금 더 그 머리 안에서 좀 더 깊은 사고 과정을 거치는 그런 게 인지. 깊은 사고. 네. 그러면 사고면은 뭐 논리적인 이런 거 논리적인 어떤 추론 과정들을 뭐 거치고 뭐 이런 건가요? 네, 논리랑 추론을 거친다니까 뭔가 거창해 보이는데 네. 약간 그래도 흔히 개념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의 그 세상을 이해하는 그러한 안목을 갖고 그러한
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논리와 추론을 거치는 것이 인지가 아닌가. 아, 근데 인지는 정말 많이 말은 하지만 또 막상 이렇게 인지가 뭐야 이렇게 물으니까 좀 이게 당황스럽- 뭐였지? 당황스럽죠. 그렇죠. 우리가 어쨌든 너무 일상적으로 상용되는 네, 용어 네, 중에는 맞아요. 굳이 그게 너무 쉽게 소통이 되기 때문에 굳이 주명, 주정을 안 하고 지내서 네. 굳이 아, 집어서 얘기하려면 뭐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떠올려 봤는데 네. 약간 지각은 수동적인 게 좀 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덥다는 걸 느끼거나 네. 아니면 뭐 어떤 것이 차갑다고 느끼거나 약간 이런 거는 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느껴지는 거라면은 인지는 좀 더 능동적인 입장에서 내가 그거를 그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좀 더 이런 그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게 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지금 목화님은 얘기하시는 거는 사고와 능동성, 네. 능동적인 어떤 사고 과정이 인지가 아니겠느냐 네.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쌤은 뭐 어떻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심리학적 개념으로 얘기하면 조금 그 다양한 개념들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지행동 치료에서 그냥 좀 의인지란? 인지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냥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거든요. 생각하는 거 그냥 다 인지라고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는 게 이름이 약간 인지 뭐 이렇게 들어가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실은 이게 미국에서 이제 개발되고 하더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냥 다 본인이 그 바라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뭐 세상이 변한다든지 뭐 세상이 바뀐다든지 하다못해 원효대사님께서도 그 해금을 해골- 먹고 네. 그게 그렇죠. 달고 맛있더라. 이것도 물론 불교 쪽에서 얘기하는 거랑 좀 얘기는 다르겠지만 그것도 저는 그 인지행동 치료의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아까 그 목화님이 중간에 얘기하신 세상에 대한 안목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냥 아주 메마르게 건조한 어떤 글자로서만의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누군가의 인지라고 할 경우에는 결국 그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갖는 어떤 안목이 사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지치료와 행동치료와 인지행동치료는 다른 얘기일까요? 다른 치료인가요? 다르겠죠? 다르니까 물어보셨겠죠? 네, 인지 행동을 아무래도 이렇게 어느 하나만 또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두 개를 50대 50으로 딱 공평하게 이렇게 소식도식으로 섞지 않았나. 양비론처럼 약간 아무튼 그렇죠. 그래 뭐 극중주의인가요? 그래도 제가 볼 때 50대 50보다는 51대 49가 맞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인지를 먼저 썼잖아요. 행동인지 치료가. 그래서 예. 좌파의 우파. 한번 추측해봤습니다. 정말 재밌는 그 생각이었다고 생각 드는 게 그 실제로 인지행동 치료에서도 파가 많은데요. 근데 어떤 데는 행동을 좀 더 중요시하는 데는 그 저희가 흔히 쓰는 용어는 이제 Cognitive Behavioral Therapy라고 CBT라고 하는데 거기는 Behavioral Cognitive Therapy라고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일견 타당한 얘기라고 생각이 드네요, 진짜로. 저는 근데 CBT로만 이렇게 약자로 그 Cognitive Behavior Therapy 이렇게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BCT라고 할 수 있는 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실은 신기하다. BCT라고 한다기보다는 공식적으로 한다기 네. 아니라 이제 안 그 믿어요. 학회명이 네. 그래요. 아. 학회명이 학회지나 아니면 자기가 하는 학회에서 강조점을 비헤비어를 먼저 두기 위해서. 빼는 데도 많아요. 영국 쪽이나 이런 데서. 네. 어쨌든 안쌤 얘기는 기본적으로 인지치료와 행동치료와 인지행동치료는 좀 다르다. 그런데 이제 인지행동치료가 뭘 의미하는가도 우리가 사실 오늘 초점이 돼야 된다. 그러면 실은 원래는 행동치료가 제일 먼저예요. 인지 행동이라 뒤에 있지만 행동치료가 원래 제일 먼저고 그 심리학 그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학습 이론에서 이제 처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파블로프 개나 네. 뭐 행동주의. 스키너 박스나 이게 스키너 그 비둘기가 모이가 나오게 만드는 그 스키너 박스나 그런 데서 나온 이제 어떻게 보면 이론이었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인 행동주의자들은 그냥 자극과 어떤 강화물로 인간의 행동까지도 다
정할 수 있다. 동물로 실험을 해서 결과를 냈지만 네. 결국 인간도 그런 면에서 연속선상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게 뭔가를 습득하고 어떤 습성이나 행동을 습득하고 그런 것들이 변화시켜야 되는 것은 다 그런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떤 거를 습득했냐, 즉 조건화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동물을 통해서 유추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사람은 동물이랑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지 과학, 그러니까 인지 심리학이 발전되기 시작하면서 그 진짜 인지란 부분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치료의 그 접목에서 그때는 실은 이제 인지 치료다라고 더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인지 치료, 인지 행동 치료라기보다. 근데 그 과정에서 역시 그 머리로 하는 거와 몸으로 같이 하는 것이 뗄래야 뗄 수 없고 같이 활용할 때 효과가 되게 좋아진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서 서로의 보완도 하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요새 그냥 인지치료라고 하면 그냥 인지행동 치료를 일컫는 줄임말처럼 사실 그냥 쓰긴 하지만 공용하기지만 원래는 약간 다르긴 했었죠. 예. 그러면 처음에는 그 안쌤 옛날에는 지금처럼 지금 인지 치료를 커그니티브 테라피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 레셔널 테라피 뭐 그런 것처럼 약간 번역은 인지 치료에도 약간 그냥 좀 다른 거였나요? 그냥 뭐 합리 치료 이런 것처럼? 합리적 정서 치료도 인지행동 치료라고 보고요. 그 요새는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도 이제 행동이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제 주로 요새는 이제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면 그냥 CBT를 얘기하는 그 이른바 아론 백이 이제 네. 창안한 그런 걸로 그냥 얘기가 많이 되고 있죠. 근데 일견 좀 약간 이게 인지치료와 행동치료가 어느 정도 접목이 돼서 인지행동치료가 만들어졌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듯이 이게 뭔가 메커니즘이 많이 다른 건데 이게 어떻게 만났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행동치료를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어떤 심리, 그러니까 어쨌든 행동과 어떤 뭐 문제적 증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의 발생의 주체가 되는 개별적 심리가 중앙의 센터로 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외부의 자극이 들어오는데 내 심리라고 하는 어떤 메커니즘을 거쳐서 행동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 중간에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중추 센터라는 거를 아예 인정하지 않거나 행동치료에서 아니면 거의 인정하지 않았던 게 행동치료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의 자극 조건 그걸 좀 잘 바꿔주고 그다음에 뭐 좀 그게 강화 좀 이렇게 잘 해주고 벌 주고 이렇게 하면 사람 그 안 좋은 행동은 안 하게 되고 좋은 행동을 더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그 센터인 마음 이런 거는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굳이 알 필요 없어. 사실 이게 행동치료였단 말이죠. 근데 인지치료는 뭐냐면 사람이 우리가 시중에 막 무슨 상가나 뭐 무슨 그 화장실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사람 생각이 변하면 무엇이 변하고 무엇이 변하면 무엇이 변해가지고 맞죠? 안쌤 맞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결국 이제 생각을 바꾸면 다 바뀌고 다 좋아진다. 뭐 이런 게 아까 원효대사 뭐 얘기도 하셨지만 또 그런 게 그러니까 정말 제가 말한 마음의 센터에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게 생각이다. 그래서 그 생각을 좀 바꿔주면 좋아진다. 라는 거기 때문에 이 기본 전제라 그럴까요? 마음의 존재나 역할에 대한 부분이 너무 다른데 이게 어떻게 접목이 돼서 인지행동 치료라고 됐을까? 실은 원래는 행동치료는 아까 마음의 그 중심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약간 블랙박스처럼 생각했어요. 약간 뭐가 있겠지. 근데 솔직히 몰라도 되고 그냥 그 과정이 뭔가 투입이 되면 뾰롱 이거 딱 어떤 행동이 나오니까 그 뾰롱 과정은 몰라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학기술도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인지 과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잘 어떻게 보면 그 연구도 할 수 있게 되고 확인할 수 있게 되고 하니까 그 과정이 분명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그 행동에 영향을 주는 걸로 아까 얘기했던 인지나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강조가 되기 시작했죠. 그러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그러니까 이 인지행동 치료에 대한 좀 이따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오해 중에 하나는 행동 치료는 너무 그 극단적이고 옛날 것이고 그거를 보완해서 인지행동 물론 보완을 했죠. 인지 치료가 나오고 뭐 그걸 또 보완해서 요새는 뭐 제3세대 뭐 이렇게라기보다는 서로 그냥 뭐랄까요 정반합의 과정을 거쳐서 서로 막 변화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 여전히 행동치료, 행동적 기법은 인지행동치료에서 정말 중요한 그 기법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인지기법도 굉장히
정말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고 그 두 개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최근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많이 이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독자적인 여러 가지 인지 기법들, 행동적 기법들은 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큰 지붕 밑에서 그냥 공존하는 식으로 만나기만 하는 거냐. 그러니까 독자적인 그 초기 인지 치료나 행동 치료 자체는 대단히 뭔가 구태 내지는 자체적인 어떤 아주 취약성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옛날 거고 그 자체로서는 너무 결함이 많은 거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 사실 그 자체로서도 명맥은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지행동 치료가 아니라 행동 치료도 얼마나 강력한 치료적 효과를 발휘하는 건지 몰라요.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또 그런 것들이 약간의 어떤 자체적인 변화와 발전을 거치면서 어떤 접목될 수 있는 점들 그리고 함께함으로써 더 시너지가 생길 수 있는 면들로 해서 인지행동 치료가 지금 또 그 자체적인 발전들을 계속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그 영어 교육 쪽을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은 그 효과적인 영어 학습법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는데 그때도 행동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어떤 학습법이 나오고 그리고 또 그것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동주의는 인간을 백지 상태에 있다고 보고 어떤 특정한 자극에 대한 강화를 줘야지 그거를 학습을 하게 된다. 약간 특히 이런 뭐 아동 식으로. 청소년들한테 네, 그렇죠. 잘 더 먹힐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좀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가르치지 않은 것 이외에도 더 많은 표현들을 아이들이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규칙을 찾아서 실제 5가지 가르쳤다면 아이들은 그 5가지 규칙을 기반으로 500가지의 표현들을 만들어낸다든지 약간 이런 식의 그런 흐름이 또 영어 교육에도 이런 인지 행동 그 치료와 관련해서 행동이냐 인지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발전돼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지금에는 어떤 대화나 소통을 제일 중시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거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어떤 그 행동주의에서 효과적인 방법, 또 인지주의에서 효과적인 방법 해서 이렇게 계속 그거를 접목시켜가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아마 인지행동 치료도 저희가 지금 논의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행동주의가 조금 더 기반이 되었지만 그 다음에 인지적인 측면에서도 보완을 해서 좀 더 좋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그 아까 말씀하셨던 5개를 가르쳐주면 500개가 되는 그 네네.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인지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과정이죠. 그쵸. 그래서 이게 그냥 투입된 것만 되는 게 아니라 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일어나는데 이거를 좀 더 도와주고 다뤄주면 그게 좀 더 효과가 좋을 거다라는 쪽으로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고 근데 그게 이제 실은 제 2세대 인지행동 치료인데 최근에 근데 또 약간 그 인지행동 치료를 공부하다 보면 약간 오해들 중에 하나가 생각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잘 알아요. 생각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잘 아는데 행동이 생각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반대로. 그러니까 원래는 최근은 인지행동 치료가 한 방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지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행동도 인지에 영향을 미쳐요. 네. 그리고 생각이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요. 감정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이런 연쇄 과정들이 다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꼭 생각을 바꿔야 뭐 좋아져 덜 물론 맞아요. 근데 생각이 안 바뀌어도 이를테면 오늘 우울증 에서도 나오지만 먼저 행동을 하면 우울한 기분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도 따라서 바뀌는 일도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좀 인지행동 치료를 바라보시면 훨씬 좀 이해가 더 쉽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구름님이 얘기를 초반에 잠깐 해주신 것처럼 네. 인간의 마음이 드러나는 작용하는 큰 요소를 정서,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정서라고 할 수도 있고 그죠? 네. 그거 그리고 아까 사고라고도 할 수 있고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 인지 네. 그리고 행동 요 세 개로 이제 많이 꼽거든요. 근데 요 세 개의 상호성, 즉 상호작용성을 지금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인지행동 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즉 정서와 인지와 행동을 바라보는 네.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거기서 뭐 인지행동 치료도 좀 하위에 여러 가지 또 뭐 학파나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 세 요소에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호성, 그러니까 방향의 일방향성, 단선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생각이 무조건 어쨌든 생각이 바뀌어야 뭐 행동이 바뀌어던가 하지. 그리고 뭐 인지가 제일 중요하다면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행동을 먼저 변화시키고 함으로써 정서적 변화, 인지적 변화가 뒤따라올 수 있는 그런 걸 가능하다. 실제로 연구를 해봐도 그 행동 치료만으로도 사람의 인지가 바뀐다는 연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인지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과정이 없어도 행동만 이렇게 바꾸는 여러 가지 행동 치료들을 해도 나중에 보면 그 증상에 대한 인지가 많이 바뀐다라는 연구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아마 그 상호성 얘기해주는 하나의 예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러죠? 사례나 아니면 일상에서의 어떤 경험, 에피소드를 가지고 얘기 안 하니까 네. 지금 아, 또 맞아.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좀 좋은 얘기 같긴 한데 계속해서 그냥 개념만 나오고 막 그런다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사례들을 좀 들어가면서 중간중간 했으면 싶어요. 그렇기는 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어떤 특정한 인지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특정한 감정, 그냥 종류가 다 많잖아요. 생각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감정도 종류 정말 많잖아요. 그리고 워낙 다양한 행동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일종의 약간 뭐라 그러죠? 좀 모듬, 세트처럼 잘 몰려다니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울증이라고 뭐 해보죠, 우리가. 만약에 되게 어떤 사람이 우울감이 심하다, 우울감이 심하다. 그러면 행동적으로는 이전과 다르게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그냥 예로 들어보는 거죠. 잘 먹지 못하고 잘 자지 못하고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우울하면. 우선 행동적으로 그렇죠? 네. 아닌 사람도 있겠죠, 막. 나는 우울한다고 해서 눈물이 나거나 더 그러진 않는데, 오히려 뭐 마음이 항막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더 감정 기능이 더 둔화되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너무 더 많이 먹게 된. 우울하니까, 그죠? 뭐 매운 거 먹고 막 많이 먹고 뭐 그럴 수도 있겠고, 그죠? 잠을 좀 많이 잘 수도 있겠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눈물이 나올 수 있겠고, 그게 행동적인 부분이잖아요. 그 전과 다른. 그러면 정서적인 부분은 많이 우울감했죠, 그죠? 근데 생각적인 부분은 뭐 어떻게 들릴 수 있겠죠? 그냥 절망적인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요. 뭐, 나는 해도 안 돼. 약간 이런 생각이라든지, 진짜 되는 게 없다. 아니면은, 정말 심하면, 죽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인지적인 면에서도, 어떻게든 잘 살아야 돼. 약간 이런 생각보다는 조금, 뭔가 좀 암울한 이런 생각들이나 그런 게 많이 아무래도 들 것 같아요. 그렇게 쉽겠죠. 약간의 바램까지도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생각 자체가 비관적이거나, 염세적이거나, 절망적이거나, 뭐, 이런 부분에 또 생각들이 뭐 등장할 거란 말이죠. 강하게 등장할 거란 말이죠. 제 말은 뭐냐면,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예를 들었을 때 정서적으로 우울감이라고 한다면, 그 우울감하고 자주 끼리끼리 몰려다니는 그러한 사고, 즉 인지나 행동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세 축이라고 놓으면 그것 중에 하나를 갖다가 잘 좀 열심히 변화시키려고 하다 보면 나머지가 또 사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변화적인 긍정적 영향력을 줄 수 있다. 제가 라는 이게 거죠. 그 인지행동 관련해서 조금 말이 또 어렵고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과연 이거를 좀 그 행동에 내가 그 행동에 의해서 인지에 영향을 받는 예가 뭐가 있을까 약간 이런 걸 생각해 봤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다들 카페 가면 어떤 거 주문하세요? 카페요. 네. 아예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를 또 선생님은 또 저는 스무디요. 스무디 요거트 그리고 스무디 많이 네, 먹어요. 크루님은 저는 기분에 따라 라떼 아니면 아아로. 로 또. 저는 커피도 좋아하는데 저는 카페인에 좀 예민해서 저는 그보다 좀 덜한 이제 녹차 라떼를 주로 시키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한 번도 이렇게
이따가 너 카페 가면 뭐 좋아해라고 했을 때 나 녹차 라떼 좋아해 약간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카페를 가면 항상 시키는 게 그건 거예요. 뭐 라떼류를 시키거나 아니면 보통 다 거의 한 10번 중에 한 8번은 녹차 라떼를 시키거든요. 제 친구들은 다 알 거예요. 제가 가면 녹차 라떼를 항상 주문한다는 거. 근데 하루는 별 생각 없이 또 친구랑 같이 가서 녹차 라떼를 주문했어요. 그 친구가 너 녹차 라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간만에 보는 친구였는데 그래서 그때 저는 한번 이렇게 깨우침을 난 녹차 라떼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약간 평소에는 그런 인지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살다가 제 행동을 보고 내가 이런 거를 좋아하고 이런 류를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걸 그때 좀 깨달았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좀 인지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러한 자신이 평소에 하는 행동을 통해서 자기가 평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거가 그 생각의 틀은 그렇게 막 확 변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의 틀이 확 변하지 않는다는 면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다. 그렇죠. 뭐 인지행동 치료 신봉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좋은 예는 사실은 이제 그 녹차 라떼를 선택하는 행동이라는 측면이 있고 그 녹차 라떼라고 하는 기호나 취향이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 기호나 취향인 것과 아까 말한 감정 내지는 인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취지는 그런 거잖아요. 뭐 너무 일상적으로 나한테는 사실은 그런 녹차 라떼에 대한 선호, 기호 취향들이 존재해 왔는데. 근데 기호 취향이 또, 내 말씀 중에 죄송한데, 기호나 취향의 또 기저에는 제가 녹차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그렇죠. 때문에도 또 그렇죠. 이거를 선택하는 것도 있잖아요. 다분히 난 녹차를 너무 좋아해. 약간 이런 그런 정서적인 측면도 맞아요. 물론 있겠지만 녹차에 대해서 만약 제가 녹차를 먹으면 건강이 거의 뭐 치사율이 한 90%고 막 이러면 당연히 그걸 먹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커피를 선택하지 않는 것도 카페인이 저한테는 이게 민감하고 이런 아니까. 게 밤에 잠을 잘 때 좀 영향을 받고 이런 걸 아니까 또 이걸 선택을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인지적인 거와 정서적인 것도 어느 정도는 많은 연관이 있다는 그러면 좀 정확히 잘 짚어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나의 대놓고 얘기를 들어봅시다. 만약에 지금 목화님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어요. 근데 왜 나왔냐면 하루에 녹차 라떼를 10잔씩 먹는 여자. 예를 들자면 밥을 안 먹고 녹차 라떼로 끼니를 대신하는 여자라고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다고 봅시다. 그러니까 다른 품목으로 그런 거 자주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먹는 사람 이렇게. 그런데 그거가 문제시 됐어.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뭐 주변에서는 아무리 문제시해도 본인이 나는 싫어, 난 계속 유지할래, 문제 아닌 것 같아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본인도 어떤 문제시가 됐어. 예를 들자면 영양의 불균형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의식이 됐다든가 이런 녹차 라떼 부심 때문에 부심 때문에 저기 남자친구가 나 너랑 못 사귈 것 같아. 근데 이 남자친구의 연인 관계하기 너무 중요해. 그래서 나 좀 변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심리 상담을 받으러 왔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녹차 라떼 난 이렇게 정말 쉽게 말하면 빠져 사나. 그러니까 그것이 1차적으로는 기호와 취향이지만 그 안에 어떤 인지가 사실 깔려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인지를 이 인지행동치료 전문가, 인지행동치료 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어떤 식으로든 이제 그걸 변화를 시키기 위한 뭐 작업을 해보는 거 크게 인지행동 치료인 거예요. 그렇죠. 실은 아까 그 예를 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행동주의 아까 행동 치료라고 하면 그렇게 아마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은데. 아까 핵심이 그거였잖아요. 난 녹차 라떼 좋아한다고 인식이 없었는데 녹차 라떼 계속 먹고 앉았더라. 먹고 있었더라. 그게 서서 먹을 수도 있는데. 먹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그거는 실은 행동주의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녹차 라떼를 먹었을 때 강화물이 훨씬 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커피를 먹었을 때 강화보다는 커피는 이제 심장도 벌렁거리고 잠도 안 오고 이런 약간 처벌적인 것 때문에 그 커피를 먹는 행동은 감소한 걸 거고. 그리고 만약에 그
그 대신에 이제 녹차를 먹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여러 강화가 되니까 행동 그 이론에 따라서 그게 만약 그 강화가 됐기 때문에 그 녹차 라떼 먹는 행동이 증가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씀 아까 드렸던 것처럼 그러고 났는데 그런 행동을 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진짜 이게 뭐 때문에 그 처음 나는 그 커피를 먹으면 카페인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라는 생각이 되기 처음에는 행동이 먼저 있었다고 봐도 되거든요. 행동이 먼저 있어서 그걸 경험을 하니까 내가 결국 인지로 정리가 되면서 내가 그런 걸 안 좋아하는구나, 그런 걸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걸 수도 있고 아까 녹차 라떼처럼 누가 외부 사건이나 누가 인식을 시켜줘서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생각이 바뀐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인증교실에서 나온 행동과 그 사고의 경험은 아니지만 그 말씀하셨던 그것도 어떻게 보면 행동이 생각에 영향을 미쳤다는 걸 크게 보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좋은 에피소드를 제시해 주셨는데 그래서 옥하님은 녹차 라떼를 커피에 대한 책으로 먹는다라는 건 알겠지만 녹차 네네. 라떼를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걸까요? 그냥 맛있어요. 그 녹차의 그런 뭐라 해야 되죠? 그 약간은 쓰면서도 달달해야 돼, 고소하다 해야 되나? 그런 묘한 맛이 있고 가끔 카페 가면 화가 나요. 저는 이제 그 카페 가면 보통 녹차 라떼를 많이 먹어서 그 맛을 비교를 해보는데 네. 어떤 데는 진짜 그 진하게 잘 타주는데 어떤 데는 또 시럽이나 그런 걸 많이 넣어주고 너무 기본으로 안 와서 많이 넣어줘가지고. 네, 그래서 좀 그때는 약간 난 먹는 게 녹차 라떼인데 여긴 다시 먹지 말아야지. 나중에 다른 라떼로 고구마 라떼로 바꿔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홍차 라떼는 홍차 라떼도 좋아해요. 홍차 라떼도 그러니까 너무 녹차 라떼를 자주 먹었다 하면은 한 7번은 녹차 라떼를 먹는다면 3번은 홍차 라떼를 먹는 것 같아요. 그러게 거의 한. 우리 오늘 사례 논문 이거 하지 말고 그냥 녹차 라떼 사례로 그럼 녹차는 얼마나 정말 전 많은 분들이 그 녹차의 진정한 맛을 아셨으면 여기에는 지금 사실은 녹차 라떼지만 녹차 자체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또 있을 수 있겠네요. 네. 평상시에도 그러면 녹차 자체로서도 좀 즐기세요? 네, 저는 차류를 좋아해서 녹차나 홍차는 거의 자주 먹는 편이에요. 물을 많이 먹다 보니까 타가지고 또 많이 먹죠. 그래서 이렇게 피부가 좋으시고. 아유, 지금 저 이렇게 방송, 가짜는 비디오 방송 아니라고 지금. 아닙니다. 전 피부 실제로 좋은 지금 모카로. 물광 피부가 지금 반짝반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유, 아닙니다. 자, 지금 인지행동 치료 아주 기본 개념, 개관, 일부분 역사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조금 사례적으로 조금 들어가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 인지행동 치료라는 거를 받으러 오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사례는 조금 이따 하고 그럼 딴 사람들한테 차이가 뭐냐? 인지행동 치료라 하고 그러니까 행동치료, 인지치료 말고 그냥 인지행동 치료가 아닌 심리상담, 심리치료랑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리고 정말 이거 효과 있는 거냐? 그죠? 그렇게 물어보시면서 상담소에 오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어떤 얘기들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 효과가 있다. 우리가 논문을 보고 있다. 효과성이 검증된 거는 계속해서 연구가 되고 있다는 거는 일단은 알겠는데 글쎄요. 아무래도 저희 구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고요. 왜냐하면 주관적인 생각이고 이 생각들에 있어서도 일반 상담에서는 상담 기법들이 대표적으로 정서 뭐였더라? 인지요? 합리정서 행동치료? 합리정서 말고 칼 로저스의 인간중심 접근. 인간중심 정서 접근적 이제 치료 기법으로 하다 보면 내담자 중심 기법으로 좀 잘 들어주고 감정을 좀 어루만져 주잖아요. 근데 인지 정서 같은 경우는 좀 딱딱하고 숙제를 제시하고 그리고
본인의 어떤 그 행동적으로 뒷받침되는 과제라든지 이런 거를 잘 또 하고 본인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가요? 네. 아까 말한 대로 좀 딱딱하다. 네. 딱딱하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가 있다라는 입증들이 여러 어떤 논문을 통해서 계속 입증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준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대로 근데 좀 너무 딱딱하다. 막 과제도 해오라고 그러고 막 인지니까 막 뭐 생각을 뭐 어떻게 좀 끌어내고 막 하니까 너무 딱딱하다. 그리고 그 본인이 어떻게 이 인지행동 치료의 어떤 효과나 이거에 대해 제대로 좀 기본 이해를 하냐에 따라서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가요, 정광 쌤? 제 생각에는 그 인지행동 치료와 다른 상담이 어떻게 다르냐라고 물어보시면 일단은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느냐에 따른 관점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신 역동 치료나 이런 요새 분석이나 역동 치료 같은 치료는 내가 왜 이런 증상들을 갖게 된지 과거의 나에 대한 이해, 나와 나의 중요한 사람들의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의 행동이나 감정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로저스 인간중심 상담은 사람이라면 그냥 어떤 조건적 가치만 잘 제거해주고 감정 잘 듣고 공감을 해주면 알아서 잘 바뀔 힘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걸로도 충분히 사람이 바뀔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면 사람이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뭐 화가 많이 나거나 그럴 때는 잘못된 생각,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표현이 틀렸다 뭐 이런 가치를 부여하는 게 거라기보다는 아니라 실은 그 우울한 사람은 우울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습관이 들어있고 불안한 사람은 불안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습관이 들어있고 화가 자주 나는 사람은 화를 잘 내는 생각과 행동의 습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라고 보기엔 나의 약간 치우쳐진 습관이고 그 습관을 약간 객관적이고 사실적이고 조금 다른 쪽으로도 볼 수 있게 좀 해주면 사람이 훨씬 편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변화의 원리에 입각해서 하는 상담이면 인지행동 치료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다 이제 전 또 인지행동 치료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딱딱하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빠직했는데. 네, 아까 얼굴이 좀 빨개지셨어요. 그리고 또 사실 이런 얘기가 많이 돌거든요. 네네네. 모르는 분들.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답답해요. 그러니까 인지행동 치료도 상담이에요. 똑같아요. 네네. 똑같아서 그러니까 딱딱하게 하면 잘하는 인지행동 치료자가 아닌 것 같고요. 네. 과제를 해주는 이유, 숙제를 내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거 비슷해요. 저희 내담자한테 제일 많이 얘기해 주는 것 중 하나가 수영을 배우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 수영 강사님께 일주일에 한 번 배워요. 네. 그래서 계속 일주일에 한 번 배워서 뭐 3개월 배우는 것과 일주일에 한 번 강습받고 일주일 내내 자유수영을 하다가 배운 걸 바탕으로 다음 주에 오면 어떤 게 더 빨리 좋아지고 늘겠어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런 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내가 습관이 됐던 좀 힘든 생각과 감정들을 그 행동들을 좀 더 편안해지는 습관으로 가기 위해서 좀 더 자주 해보십시오라는 뜻에서 아마 과제를 많이 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인지행동 치료를 선생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약간 그런 그 인간 중심 아까 말씀하신 그 칼 로저스 기반으로 한 그런 인간 중심 상담 기법은 그거랑 아니면은 뭐 인지행동 치료 저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인지행동 치료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보통 그 편의점 가면 도시락을 먹을 때 해자 도시락이 있고 착류 도시락이 있다 하잖아요. 뭔가요? 그게 못 들어보셨어요? 해자는 알아. 김혜자 씨 네, 되게 얼굴 스티커 붙어있는 이거 도시락. 절대 저 해자님과 상관없습니다. 관련은 없고 뭐든지 홍보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되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해자님 도시락은 좀 뭔가 풍부하고 엄마 마음으로 이렇게 밥을 지어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약간 창렬스럽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할 그 창렬 때는 김창렬 도시락인가요? 저 절대 비하의도 없고요. 저희 그냥 뭐 이렇게 흔히 하는 얘기를 해보자면 그 창렬 도시락은 조금 이제 부족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두 개를 창렬과 해자로 그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 인간 중심 상담은 약간 친구 해자 같아요. 해자인 친구가 얘기를 해줘. 그랬구나. 그랬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 본인이 이제 따뜻함을 느끼고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약간 인지행동 치료는
똑똑한 해자를 만난 것 같아요. 해자 선생님을 만나는 기분일 것 같아요. 좋게 얘기는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다 얘기 들어주고 하는데 결국에 그냥 그랬구나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너가 왜 이게 문제가 있었을까? 이게 어떤 점에서 좀 해결할 수 있지? 주변에 똑똑한 친구도 있잖아요. 뭔가 고민 얘기하면은 해결해 주려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약간 좀 그런 생각을 창렬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창렬님, 네, 저 팬이고, 네, 화이팅 하면서. 네. 그래서, 네, 해자 비교가 제일 적절한 것 같아서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 일상이신가 봐요? 도시락 자주 드시는 게 물론 요즘 많이 먹죠. 네, 저 요즘에 전 편의점 도시락보다는 이제 실제 밥집 가서 도시락 포장을 혼밥? 해주거든요. 네, 컵밥보다는 좀 더 이렇게 한솥밥? 정제된 맛있는 그 밥집이 요즘 알게 됐는데 거기 오늘도 아침에 거기 도시락 알겠습니다. 맛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제 특강 하면서 이렇게 풍부한 먹거리 비유. 네, 노량진 먹거리 많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쌤이 얘기해 주신 대로 이 정신 분석적, 정신 역동적, 굳이 구분해서 쓰는 분 있습니다만 사실 같은 의미니까 정신 역동적 접근에서는 훨씬 더 과거 내지는 어떤 유년기의 어떤 원인을 통해서 변화를 추구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인지 행동 치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변화에 대한 메커니즘, 아까 말씀드린 인지 정서 행동 이런 부분에 대한 상호성들을 가지고 한다. 그래서 그 변화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리고 최대한 자기가 숙지가 돼서 이게 이제 초반에 하는 일종의 심리 교육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현대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그래서 요걸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야지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왜냐면 단순히 지적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실제로 자기가 일상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를 만약에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 근데 인지행동 치료를 받고 싶다라는 그런 드문 경우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효과가 아주 더디겠죠. 아무튼 변화의 메커니즘을 전달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here and now인데 현재 여기에서의 관점을 좀 많이 중시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뭐 어디서 태어났는데 부모가 어때가지고 양육은 어떻고 뭐 어떤 친구를 만나가지고 왕따는 당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무의식적인 건 어떤데 꿈은 뭘 꾸세요? 뭐 해가지고 그거란 방식이 아니라 최근에 요즘 현재의 일상에서 그것의 시작은 뭐 과거에 가까운 과거였을 수 있고 먼 과거였을 수 있으나 그 현재와 요즘의 일상에서 계속해서 문제시 되고 있는 이 자체인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그거를 중점적으로 파악을 하면서 작업을 한다. 이런 것들이 인지행동 치료가 다른 접근들, 그러니까 치료적 접근들하고 어떤 차이점이자 장점일 수 있는데 그중에 이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 기법이 아까 뭐 과제라고도 하셨고 숙제라고도 한 그 기법이죠. 그러니까 이제 과제 그리고 뭐 수영의 비유를 들었지만 뭘 내죠? 그러면 그냥 뭐 눈높이 선생님이나 무슨 코치 요즘은 라이프 코치 이런 것도 있던데 그런 것처럼 뭐 이거 해오세요. 아니면 PT 선생님처럼 뭐 먹지 마세요. 뭐 해오세요. 이렇게 그냥 던져주는 게 뭐냐? 사실 그것도 오해인 것 같아요. 그렇게 아주 일방적으로 던져주듯이 주는 과제 기법은 사실 너무 엉성하고 섣부른 거죠. 맞죠, 한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인간 중심 상담 로저스 그 상담 기법은 모든 상담자가 갖춰야 될 어떻게 보면 기본 소양이나 기본 내담자를 대하는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지행동 치료가 약간 그런 약간 차갑다는 오해를 받고 있는 것 중 하나 그거거든요. 근데 그 바탕에서 이제 변화를 뭘로 이끌 거냐의 생각과 행동 그거를 많이 이용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인지행동 치료라고 공감하면 안 되거나 뭐 이렇게 따뜻한 얘기를 해서는 안 되거나 그 정서에 머물도록 해서 같이 그 정서를 느껴보게 하는 과정이 없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 과정이 없으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 굉장히 강조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상담을 뭐 배우시거나 좀 공부하셨던 분들은 그 따뜻한 상담자의 태도 속에 그러니까 변화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활용하느냐에서 인지행동 치료는 이제 생각과 행동을
뭐 정서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다루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약간 그 이미지가 벗겨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많이 바뀌어졌어요. 역시 똑똑한 해자. 네. 근데 요 지금 딱 거의 설명해 주시면서 안정광 쌤의 이 말이 좀 이렇게 따뜻함이 훨씬 좀 물씬 느껴지시죠? 네. 애정이 느껴져요. 네네. CBT에 대한 아. 선생님의 애정이. 애정도 그렇고 어떤 이렇게 편안한 따뜻함이 이렇게 쓱 이렇게 번지듯이 나온 것 같아서 실제 이제 안정광 쌤이 인정도 치료할 때는 네. 또 어떤 모습으로 그죠? 느낌으로 더 나타나실지 궁금한가요? 네. 궁금하네요, 진짜. 네. 그 첫 번째 시간은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까 싶은데, 제가 이제 우리 정영수의 마음인 여기의 다른 이제 심리 상담이라든가 여기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현대 이제 심리 상담, 심리 치료에서는 이미 이 내담자와 상담자의 일명 이제 상담 관계, 치료 관계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 또 가장 뭐라 그러죠? 베이스가 되는 거로 사실 이제 밝혀졌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다양한 뭐 쉽게 말하면 치료적 접근, 학파, 기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효과가 기가 막히게 좋다라고 밝혀진 그런 인지행동 치료 기법이라도 누가 어떤 태도로 그걸 하냐, 그러니까 내담자한테 펼치냐, 그리고 어떤 관계를 지금 맺으면서 지금 맺어놓은 상태에서 그걸 하냐에 따라서 그 효과는 천지 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법은 좀 심하게 말하면 기법은 거들 뿐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인지 행동 치료의 어떤 뭐 메커니즘, 그 치료의 어떤 과정, 여러 뭐 최신의 기법,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배울 필요가 있고 하지만 그거는 하나의 도구일 수 있다. 결국 이제 이 사람을 치료해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태도와 내담자와의 어떤 관계 형성들을 그 베이스로 가져가냐, 이게 사실은 정말 그 치료의 더 중요한 부분인 거다라는 얘기를 정광쌤이 해주신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맞나요? 네, 비슷합니다. 네, 네. 네, 저 끝내기 전에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네, 아까 그 다른 치료법과는 조금 다른 게 두 가지로 그럼 이해를 하면 되나요? 그런 다른 치료법과는 다르게 좀 더 심리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네. 그리고 히어앤나우를 좀 더 현재 여기에 그런 거를 좀 더 중시하는 네.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우선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데 반대입니다. 그래요? 네, 전혀 반대입니다. 어. 심리 그 교육은 거들 뿐입니다. 이것도 심리 교육이 다 거드네요. 네, 심리 교육이 중심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진짜 약간 코칭이 되고요. 이거는 그 상담 심리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면 그 인지행동 치료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여러 가지 이 뭐 고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서 장애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른바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과정이 들어가고요. 예. 그리고 아까 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지행동 치료하는 사람과, 그러니까 치료자와 내담자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를 인지행동 치료적으로 이해하고, 그러니까 그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행동이나 다른 뭐 생각을 해보도록 이제 권하는데,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심리 치료가 그 심리 교육이 들어가는 거고, 실은 대부분의 과정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여태까지 힘들었던 그런 습관이나 좀 잘못된 버릇 같은 거를 일종의 고치기 위한 그냥 끊임없는 그냥 과정들이 같이 이뤄가는 거고, 상담자는 그 과정을 내담자가 너무 괴롭지 않게 혹은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건 맞아요. 히어앤나우는 맞아요. 근데 그 히어앤나우라고 하는 거가 그 굉장한 오해를 하나 일으키는 것 중 하나가, 인지행동 치료는 과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굉장히 큰 오해가 하나 있는데, 히어앤나우에 그 사람이 그렇게 된 이유는 과거의 경험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 마음을 읽으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거 질문하고 싶었거든요. 과거의 경험이 축적이
이 사람의 지금 이런 행동적, 뭐 생각적, 정서적 어려움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그 과거에 대한 이해는 필수예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그 정신 역동 치료에서는 잘못된 부분부터, 그러니까 즉 과거의 그 사건부터 간다고 한다면 이렇게 된 걸 이해는 하나 그거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과거부터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긴 해요. 지금부터 계속 다른 행동과 다른 생각을 하고 노력하면 그 과거에 내가 쌓았던 잘못된 습관이나 괴로움이나 어려움들도 같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는 의미에서 히어리 앤 나우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아까 그 히어 앤 나우 말씀하실 때 네. 히어 앤 나우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게 생각이라는 게 오늘 당장 생긴 게 아니라 과거 어떤 시점부터 계속해서 당연히 쌓아온 그렇겠죠. 건데 그래서 왜 패스트가 없을까 약간 이런 고민을 좀 했었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걸 듣고 좀 이해가 많이 되네요. 그러니까 행동 치료도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해할 때 과거의 수많은 강화와 처벌 패턴을 이해한 행동적 거기 때문에 맥락들이 역사가 있었을 거라는 그런 거죠. 거니까 그런 거가 들어간다고 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왜 우울한데 왜 이런 우울한 생각들과 행동들을 하고 있을까를 이해를 해보면 그 사람의 과거 얘기를 좀 더 듣고 과거에 대한 이해가 되면 더 쉽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된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근데 그거를 비슷한 과정을 거치되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그거를 이제 다룬 게 인지행동적 방법들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이제 강의를 하거나 그럴 때도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상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지행동 치료가 뭔가 안경 번쩍이면서 약간 이런 것들 해보시고 뭐 이것도 뭐 생각은 틀렸어요 뭐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근데 실은 그렇진 않고요. 그러니까 실은 제대로 된 인지행동 치료를 하면 그 생각은 틀렸는데요라는 얘기를 하질 않아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를 물어보죠. 왜 그렇게 좋은데요. 그래요. 자, 지금 인지행동 치료 지금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의 어떤 아주 간단한 역사, 그리고 메커니즘, 그리고 다른 어떤 치료적 접근의 어떤 차이점들, 그리고 아주 기본 개념들 몇 가지들 이해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뭐 어떠셨어요? 간단한 어떤 느낌, 뭐 소외 얘기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회차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궁금했던 점들을 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좀 알아가는 시간이 좋았고요. 또 이렇게 맛있는 또 도시락 이야기를 맛있는 비유. 배가 네. 고파지네요. 네, 맛있는 비유를 이렇게 또 들어주셔서 좀 재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다시 한번 제가 녹찰할 때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인지를 좀 깨달으면서 그리고 저는 그 인지행동이 행동인지 이런 식으로도 불릴 수 있다는 게 일단은 신기하면서 그리고 다른 치료법들과도 차이가 일단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좀 더 이제 많은 얘기를 해볼 거잖아요 본격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준비가 잘 된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의 대화도.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해도 저는 인지행동 치료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는 거예요. 인지행동 치료라는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는데 그러니까 팬클럽 회장. 다른 아이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할 수 있잖아요. 니네 오빠는 혹은 니네 누나든 뭐 걔들은 좀 약간 그래 그러면 이렇게 욱욱하는 게 있어요. 우리 오빠는 그렇지 않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 이런 게 있어서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지금 같이 오신 그 구름님이나 목하님이나 내가 듣기에 공부할 때 요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닌가요? 혹은 그렇지 않나요? 라고 막 이렇게 더 물어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인지행동 치료를 좀 더 여러분이 좀 다가가기 쉽고 좀 더 친숙하게 만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 오늘 24시간 녹음인가요? 그건 심하고 20시간만 합시다. 20시간. 네, 그러면 충분히 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질문 같은 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와.